내가 집에 갖다 바치는 연봉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런 희생을 숫자로 다 표시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숫자의 최대값을 표시하시고 그걸 가지고 허락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내가 잘 매니지할 수 있어. 사업과 가정 둘 다 지킬 거야. 이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상상을 할 거예요. 아무 문제 없겠구나. 근데 문제가 생기죠, 필연적으로. 왜? 내가 다른 직장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 실망을 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고 신뢰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날 직장을 떠나서 창업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가장은 직업이 두 개예요. 가장이라는 직업도 있는 거라고요. 그럼 가장이라는 직업에 내 동료가 누구예요? 내 가족이잖아요. 그럼 내가 새로운 걸 경직을 하는데 기존에 떠날 수 없는 이 집단의 동료들한테 내 경직의 위험성과 혹은 뭐 잘 되는 업사이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가장 실격이라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분한테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설명했는데 나는 이 사업 반대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할 정도로 창업이 훌륭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디까지 가정의 자산을 쓰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컨펌을 받으세요. 예를 들면 나는 집에 저금이 있는데 그 저금이 1억이 있는데 그 중에 5천만 원까지만 쓰고 5천만 원 1원이라도 더 쓰게 되면 나는 사업을 중단하겠다. 혹은 우리 집을 담보로 잡힐 건데 그래서 집이 평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는 위험 부담을 안 지겠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족들하고 토론을 하시고 의사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가족과 개인이 불행해집니다. 나는 부모님이 돈도 되게 많으시고 나도 젊고 괜찮아 나도 막 해도 돼.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래 사업 한번 해봐. 그리고 밀어주시는 척 하다가 막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업이 이렇게 안 좋으면 벅벅기면 야 너 사업하라고 나 아버지가 잘못했다. 공부나 더 해라. 아니면 삼성 같은 큰 기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막 압박을 주기 시작하세요. 네. 시집이나 가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스트레스 주는 이런 갈등 안 겪으시려면 미리 이거 최소한 5년은 걸립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러이러한 거 못합니다. 이거 합의하세요. 그러고 하십시오. 다음은 아이디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오해를 미디어가 되게 부추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이 사업이 정말 잘 실행됐을 때의 결과의 크기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확률 이 두 가지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걸 만드는 회사가 있다. 근데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제품이 나와도 쓰는 사람이 적으면 시장비가 작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좋은 필요 조건은 뭐냐? 가능성이 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린 스타트업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방법론을 막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어떻게 잘할 거냐, 실행을 어떻게 잘할 거냐에 대해서 애자일이라든가 스크럼이라든가 이런 방법론을 갖고 엔지니어들도 고민을 하고 같이 체계를 갖추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수백 개의 대한민국 스타트업 중에 문제를 찾고 솔루션을 찾는 거를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낸 기업은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지금 곰곰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를 열심히 푸는 훈련만 시키지 문제를 찾아내는 걸 학교에서 못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수학능력시험 어느 구석에 문제를 디파인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문제를 열심히 솔빙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가 창업국가가 되기 위해 넘어야 되는 가장 큰 산인데 냉정하게 대한민국에서 24, 23 먹은 성인 남녀 중에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엔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문제를 좀 정의할 수 있어 라고 웃고 계시더라도 그분 문제 제대로 정의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방법론이 있고요. 공부를 하시고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분하지만 미국 애들이나 이스라엘 애들은 되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일 때까지 문제를 디파인하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인지, 어떻게 하는 게 문제를 잘 푸는지를 트레이닝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 그걸 못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공부해야죠.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충분히 배우시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정말 잘 찾아서 문제의 솔루션도 잘 찾으시고 실행하시면 반드시 잘 될 거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어디서 찾느냐? 문제를 찾는 방법론은 굉장히 좋은 방법론을 찾아서 쓰셔야 되겠지만 문제 자체의 종류는 본인이 겪어본 거에서 찾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많아요. 무슨 뭐 웨딩 사업을 하신다는데 본인이 총각이에요. 결혼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 관련된 문제를 풀겠대. 근데 강아지를 싫어해. 근데 애완동물 사업을 하겠대. 이런 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안 되면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소위 말하는 unfair advantage라고 하죠.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찾아서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문제를 찾고 솔루션을 찾으면 잘 실행하면 성공하지 않고 싶어도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어커인데요. 이 사진은 약간 선정적인 사진입니다만 잘 보시면 남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무슨 헬스클럽인 것 같은데 저도 저런 데서 일하면 참 좋겠네요. 코어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랑 일을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같이 일할 사람을 찾고 같이 일하는데 많이 실패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커랑 같이 일할 때는 아까 제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한 원칙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소위 동업이 가장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기업의 C레벨들은 뭐 CEO, CTO, 뭐 CSO 이런 C레벨들은 말하자면 뭐 동업자죠.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동업자이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도 일정 부분 이 동업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대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그분들하고는 굉장히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CEO니까 내가 뭔가 제가 겪은 가장 부적절한 사례는 뭐냐면 정말 많이 겪는데 제가 뭔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분들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저를 못 믿으니까 성과를 보인 다음에 성과로서 증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큰 착각입니다. 성과를 내려면 코업을 해야 돼요. 성과를 내려고 코업을 하는 거지 자기 혼자 한 거를 뭐 이렇게 상 받으려고 코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솔직하게. 심지어 이런 수준의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CEO로서 뭐 투자를 내가 맡았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투자를 내 영역으로 못 받겠는데 어떡할까? 이런 레벨의 얘기를 하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CEO니까 이 일을 해내야지.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건 해내고 같이 축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논의해서 짐을 덜고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한 게 이제 코어커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필요한지가 눈에 보여요. 이전에 이제 아이템을 잡자고 했잖아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정해지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을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웨딩 관련해서 전에 사업을 해본 뭐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걸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찾지? 특히 요새는 이제 IT 기반 스타트업이 많으니까 엔지니어를 뽑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좋은 엔지니어가 없어진 지 오래고 좋은 엔지니어는 다 삼성에 있죠.
그래서 냉정하게 좋은 엔지니어는 스타트업은 안 갑니다. 왜? 가서 이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정말 희한한 성격에 나는 삼성 가는 것보다 스타트업을 하는 게 좋아라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적은 수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보통 와 내가 이거 진짜 어플리케이션만 만들면 대박 칠 텐데 막 이러다가 개발자를 못 구해서 막 아웃소싱 막 하고 그러다가 돈만 날리고 이렇게 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많은데 사람은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죠? 저는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경우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제 그냥 친구 선후배 이런 되게 어렸을 적에 전혀 다른 관계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술 먹고 놀고 뭐 이렇게 음악 듣고 그런 친구들 그냥 우리는 딴 이유로 만났는데 겪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재능이 있네 이런 걸 알게 되고 인간적인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전혀 다른 일을 할 때 마침 그 사람이 그걸 맞는 사람이어서 끌어당기고 되게 자연스럽게 뭐 도박 비즈니스를 했는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성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가용한 인원이 많은 학교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필승 법칙이 있습니다. 그 사람 뽑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반드시 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CTO를 뽑는다고 시작을 했어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필요해요. 세계에서 제일 프로그래밍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 어떻게 뽑나?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뽑을 수 있어요. 1. 여러분들이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가장 그 분야에 유명한 사람을 한 명 찾아요. 찾습니다. 할 수 있죠. 그 사람한테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연락을 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만나자고 해요. 밥을 사겠다고. 밥을 살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식당 이름을 대면서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서 식사 자리를 만들어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면 당장 사업 그만두세요. 그것도 못하면 사업 그만두면 안 되죠. 그죠? 여기까지는 공감하실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영어까지 짜내가지고 우리 회사에 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 밥 먹고 그 다음에 애플런스에 실려갈 정도로 에너지를 짜내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99.9%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고 안 온다고 할 겁니다. 안 온다고 하면 실망하지 말고 웃으면서 안 온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러면 알고 계신 이 포지션에 맞는 훌륭한 분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제일 훌륭한 분.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소개받은 다음에 이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뽑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합니다. 제가 스타트업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긴 하면 절반 정도는 진짜 해야 이거예요. 한 기업 중에 사람을 못 뽑은 기업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절반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하거나 서너 번 해보고 포기해요. 놀랍게도 그런 기업은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CEO가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는 툴로 쓸 수 있겠구나. 근성을 테스트하는 툴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투자한 회사 이름까지는 안 얘기하겠습니다. 그 회사는 정말 그 대표이다 보니 인맥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대학도 안 가셨고 직장 생활도 한 번도 안 해보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CTO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의 유명한 개발자한테 이메일을 띡 보내가지고 밥을 같이 먹은 거예요. 뭐 당연히 안 오겠지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는 만화 관련된 회사였어요.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좀 서먹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만화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엔지니어분이 깜짝 놀라며 우리 집이 중3 때까지 만화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 회사가 망해서 제가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뻥 맞아떨어져서 그분이 왔어요. 그 기업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굉장히 운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평균 50번 이상 같이 밥을 먹으면 50명 중에 한 명은 오더라고요. 그 정도 밥을 먹었으면요 그 업계에 소문이 나요.
그 사람이 굉장히 엄청난 열정으로 사람을 찾고 있다. 정말 해보세요. 여기 아마 그 C레벨 다 찾은 기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보세요. 그다음 이건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뭐죠 이거? 설날에 보니까 이거를 1편부터 6편까지 EBS에서 해주더라고요. 스타워즈잖아요. 요다를 이제 등에 업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저 사람 저 친구 얼굴이 지금 그냥 멘붕이잖아요. 저 조그만 할아버지가 막 훈련을 시킵니다. 우수한 제다이로 만들기 위해서 막 제 훈련을 시키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요다를 업고 다닌다는 거죠. 계속 업고 다녀요. 막 욕하면서 막 아저씨 그러면서 막 업고 다닙니다. 근데 요다를 업고 다니는 덕분에 훌륭한 제다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토를 업고 다니라. 물리적으로 업고 다니지 마세요. 허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멘토를 만나면 큰일 나요.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업고 다니지 마시고요. 업고 다니라는 얘기는 언제나 컨택 가능한 사람이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 멘토 자격이 없다. 업고 다닌다는 건 내 몸에 붙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새벽 한 3시에도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럼 보통 욕을 많이 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이건 자고 있을 때 얘기할 게 아니야 그러고 그냥 끊어버리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또 밤에 또 전화해요. 근데 그러다가 한 10개 중에 1개 정도는 진짜 새벽에 나한테 전화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러가지고 새벽에 조언을 해줘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박을 받던 뭘 하던 뭐 욕을 먹던 정말 친형제처럼 언제든지 자문을 할 수 있고 적어도 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멘토로 규진하는 거죠. 왜? 사실 저는 멘토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만큼 또 풀이 엑스타신 분들의 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멘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메타 헤딩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몇 개 회사를 도와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멘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 왜냐면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제 과거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타임머신을 만들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사업을 하고 있던 저한테 그렇게 좀 하지 마. 막 이렇게 그건 좀 더 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멘토가 어떤 느낌일까요? 미래에서 자기가 날아오는 거죠. 나의 미래가 타임머신 타고 날아와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멘토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발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쟁사는 타임머신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가 없겠죠. 반드시 멘토를 저는 사실 멘토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하지만 하여튼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도와주게 만들고요. 하시라는 거죠. 그 멘토를 어떻게 찾나요? 제가 아까 코워커, 코파운더 찾는 방법 알려드렸죠? 똑같이 하세요. 저도 보면 정말 이 회사는 나랑 안 맞고 내가 잘 가르쳐줄 것도 없고 애티튜드도 싫고 그래도 계속 연락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저도 계속 이렇게 저한테 연락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답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정이 듭니다. 또 좋아지고 저도 이제 맞춰주게 되고 그런 팀들이 몇 개 있어요. 적성 보이시면 좋은 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인데요. 돈 어떻게 하죠? 돈. 나는 내 돈으로 시작했다 사업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기 돈 한 푼도 안 넣고서 하시나 보죠? 사업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투자를 안 받을수록 좋은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본인 리턴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 막 학생들이 창업하는 경우에 항상 물어봐요.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집에 돈은 많은지, 그리고 본인은 뭐 하는 돈은 있는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급할 때 급전을 끌어다 댈 수 있느냐가 사실 회사의 사활을 바꿔놓거든요. 왜 그러냐? 나만큼 내 사업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걸 다른 사람을 투자자를 설득하는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어요. 그냥 내 돈을 그냥 넣어버리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어요. 이 얘기의 교훈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떼어난 돈 없는데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돈을 버시는 게 답일 수 있어요.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죠. 누군가 어떤 기업에 팔려가서 열심히 연봉 받으면서 한 3년 동안 죽어라 일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종잣돈으로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단 창업을 돈을 버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3년간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제이콥을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제이콥을 그릴 일을 하기 위한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코파운더들하고 충분히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푼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이콥을 그릴 아이템이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남의 돈으로 한다면 사업이 실제로 잘 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리턴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겪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주식회사를 언제 만드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개인 법인인데 아니면 저는 아직 회사를 안 만들었는데 제가 드리는 조언은 주식회사는 가능한 한 빨리 만드는 게 좋습니다. 법적인 엔티티를 늦게 만들면요 이 사람들이 시리어스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건 마치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랑 오래오래 잘 살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혼인신고를 빨리 하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건 세금 부담이 아무리 크건 제대로 된 주식회사를 제대로 된 지분구조로 가급적 빨리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리어스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에 관련된 법규가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그 주금 처음에 그 납입해야 되는 주금 자체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5천만 원짜리를 꼭 만들어야 됐었거든요. 그런 장벽이 없기 때문에 네, 반드시 만드시라. 그 다음에 지분인데요. 이 지분 참 어렵죠. 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한 말씀만 드리면 n분의 1은 절대 안 된다. 코파운더가 3명인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책임은 n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더 많이 지고 누군가는 덜 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제일 책임을 많이 지는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이 CEO겠죠. 얼마의 지분을 가지는 게 좋으냐. 보통은 경험칙이지만 아주 처음에 투자를 전혀 받지 않았을 때 60에서 7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사실 한 75% 정도 더 보는데요.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다. 사실 그거를 n분의 1로 했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책임지고 설득하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책임이 분배돼 있고 그중에 한 명이 나가거나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회사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걸 염두에 꼭 두세요. 참고로 프라이머나 이런 프라이머에서 간접 투자를 하거나 직접 투자할 때 만약에 정말 좋은 회사인데 잘 몰라서 3분의 1씩 이렇게 예를 들어 돼 있다. 세금 상황인데 그러면 지분 조정을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분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1박 2일로 어디 캠프 가서 지분 조절 해갖고 오세요라고. 그러면 투자해주고 안 그러면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전에 창업자분들끼리 알아서 잘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겪는 또 하나 되게 안타깝고 바보 같은 상황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CTO한테 30%의 지분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CTO가 그래서 등재 이사도 되고 지분도 딱 나왔는데 주주명부에도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만뒀어요. 근데 이 지분을 뺏을 수 있는 계약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30%가 무임승차예요. 직원도 아닌 사람이 30%나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거 다시 정리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인간적인 설득과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모든 거를 계약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변호사가 쓴 계약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계약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원을 한 명 고용할 때도 제대로 된 고용계약서, 제대로 된 연봉계약서를 가지고 고용계약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사업을 디펜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적재산권 관련된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회사에는 엄청나게 많은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써줄 변호사가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법무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에 법무 비용 같은 걸 지원해주거나 변호사님들이 부도성장을 해주거나 하는 게 있죠. 그런 거를 꼼꼼하게 챙겨서 따라다니시더라도 그래서 비용을 줄이시면서라도 변호사를 써서 제대로 된 계약을 탄탄하게 다 맺어가면서 진행하세요. 이건 변호사뿐만 아닙니다. 회계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세무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부터 탄탄하게 회사의 기반을 닦아놓고 다니면 나중에 시계바늘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계약서를 과거로 돌아가 쓸 수는 없다. 사람 마음은 굉장히 쉽게 바뀌고 제가 배운 건 뭐냐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이 그 계약서를 따라가는 쪽으로 바뀌어요. 계약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과의 우정과 이 사람과의 연대를 지키려면 지금 우리가 기분 좋게 합의한 거를 문서로 남기고 사인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특허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의 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 아이디어가 정말 삼성이나 LG나 20%까지. 네 죄송해요. 네. 그런 다른 기업이 못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특허를 반드시 내시라. 그리고 이것도 비용 절약하신다고 명세서를 직접 다 작성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러시면 좋은 특허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변리사를 또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변리사분들도 많이 안 계십니다. 정말 좋은 명세서를 쓰실 수 있는 분을 수소문에서 찾아서 비용을 들이셔서 특허를 추천하세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디테일한 말씀은 못 드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실행인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실행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냐면 스타트업은 새로 모인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들끼리 손발을 안 맞춰봤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창업했을 때 희망이 막 차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팀이 으쌰으쌰하면 4주 만에 다 만들 수 있어. 16주가 걸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4주가 16주가 됐다라고 했을 때 제품이 늦게 나온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나갑니다. 누군가를 블레임하게 되죠. 개발자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밤을 새라고 했는데 3일 밤을 새고 4일째 집에 왔어.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경영을 하는 경영자라면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독려해서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게 만들고 서로 막 와 기분 좋게 축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프로젝트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여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방법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게. 에자일이라는 큰 그림 하에 여러 방법론이 있고 그중에 스크럼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스크럼을 다 같이 공부해서 우리는 스크럼 방법론을 입각해서 일을 해보자. 그래서 스크럼 같은 경우는 2주나 4주 정도 스프린트를 돌리는데 그 스프린트의 결과를 보고 뭐 성공 실패를 판단하고 다음 또 스프린트를 돌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4주 걸리고 10주 걸리고 이런 일이 근원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그런 좋은 방법론을 누군가 발명했습니다. 갖다 쓰세요. 마지막인데요. 여기 보시면 열매가 많이 있는데 어떤 열매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언제든 빨간 열매겠죠. 왜 그럴까요? 다 파란데 제만 빨가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스타트업은 이런 겁니다. 빨간 열매 같은 게 좋은 스타트업이에요. 요는 뭐냐면 성공을 하시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걸 다 활용해서 우리 회사를 유니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섹시하게 만들어야 돼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매력적이냐면 우리 회사가 매력적이려면 남들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매력적이에요. 남들과 다른 색깔이잖아요. 심지어 저 뒤에 있는 빨간색은 뒤에서 보이잖아요. 남들과 다르면 사람들이 그 남들과 다른 회사와 제품에 열광을 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과 다른 걸 만들고 남들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는 남들보다 더 엔드유저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얘기하겠죠. 그게 뭘지를 열심히 고민하시고 제가 드리는 팁은 뭐냐면 위대한 회사는 위대한 CEO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유니크한 회사는 유니크한 CEO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회사라는 건 몇 명의 그 창업자들이 확장된 겁니다. 몸이 막 붙어가는 거죠. 클론처럼 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하지 않은데 우리 회사가 위대한 회사가 되라고 다그치는 건 놀부심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 회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니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여러분들이 유니크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